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삼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전화기 너머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그 말이 혀끝까지 차오르는데 또 한 번 삼키고 웃어넘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막상 다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더 헝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기 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는 밤이 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킨 적이 몇 번이십니까? 누군가에게 속을 보여주면 관계가 더 가까워질 거라 믿었다가 그 말이 나중에 내 약점이 되어 돌아온 적은 없으십니까? 난 솔직해서 손해본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진심을 꺼냈는데도 세상이 내 진심을 계산하듯 대했던 순간,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가족에게, 직장에, 이웃에게 늘 맞춰주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살아왔지요. 오해받지 않으려고 더 많이 말했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깨닫습니다. 세상은 내가 말한 진심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흔들린 표정을 더 기억한다는 것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급해 보였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산정약용의 목소리를 빌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진짜 뜻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산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하는 시절을 겪었지요. 함부로 말했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지금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침묵이 벽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는 순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울타리만 세워도 관계가 덜 소모되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말이 적을수록 단단해지는 7가지 길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진심을 말하고도 후회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할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챙기면 옷이 젖습니다. 옷이 젖으면 우리는 비가 나빴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비를 통제할 수 없었고 우산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 말을 할지 말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손에 없지만 내가 무슨 말을 꺼낼지는 온전히 내 손에 있습니다. 다산의 문장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흔들린다. 분노를 말하면 분노가 자라고 억울함을 말하면 억울함이 굳어집니다. 입 밖으로 나온 감정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에픽테토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걸지 말라. 상대의 반응, 상대의 판단, 상대의 마음.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것은 오직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그것뿐입니다. 오늘의 연습은 간단합니다. 감정이 뜨거울수록 말을 한 번 늦추는 것.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 박자가 마음의 균형을 살립니다. 은퇴한 지 1년 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을 맞이하셨지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으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역 모임에서 총무를 맡으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뭔가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 단체방에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영수 씨가 그렇게 말했다며? 김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한 적 없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지 못하고 바로 해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봐요. 그때 제가 있지도 않았어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설명하면 풀릴 줄 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모임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지가 길어질수록 단체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더 수상해 보이잖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억울한데 왜 설명할수록 더 꼬이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반박 안 하면 내가 뒤집어 쓰는 건가? 아니, 말을 더 해야 하나? 그런데 말을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날을 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말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묻고 있네. 진실이 아무리 내 편이어도 태도가 흔들리면 소용없구나. 김 선생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습니다. 펜을 쥐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설명은 줄이고 기록만 남기자. 구겨진 메모지 위에 적힌 그 한 줄.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문장이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억울할수록 말이 길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그랬을 겁니다. 당신만 유난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길어진 말에서 진실보다 흔들림을 먼저 봅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보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명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꼬였던 순간, 진실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순간,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 주십시오. 말은 줄이고 태도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첫 번째로 감정이 뜨거울 때 말을 늦추는 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내 진심을 함부로 꺼내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번째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가장 손쉬운 가면이다. 말이 많아지면 진심이 아니라 가면의 모양만 남습니다. 상대는 내 진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불안한지를 봅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사과는 바깥이 멀쩡해도 안쪽부터 상합니다.
껍질이 반짝반짝해도 속은 이미 물러져 있을 수 있지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내 속을 다 아는 순간부터 나를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계산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다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세상은 그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진심을 먼저 계산하는 곳이다.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감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내 속사정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의 절제가 마음의 깊이를 만듭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우리는 왠지 모를 무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남편과 함께 가게를 시작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셨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단골도 많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줄었고 월세는 오르고 재료비도 올랐습니다.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단골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 선생님은 무심코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장사가 좀 힘들어. 월세도 올랐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비도 들고. 진심이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씨, 요즘 장사 어렵다며. 응, 뭐 그럭저럭? 그럼 이거 하나만 부탁해. 조카가 가게를 새로 열었거든. 홍보 좀 해줘. 박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빠듯해. 그래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번만이야.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알던 사이니까 한 번쯤은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부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저번에 고마웠어. 이번에도 하나만. 또? 나도 힘들다니까. 아니, 지난번에 당신이 괜찮다 했잖아. 그 말에 박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약한 소리를 왜 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기름 묻은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 앞치마를 두르고 버텼던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동전통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굳은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을 말했더니 그게 계약서가 됐네. 내 사정을 말했더니 그게 약점이 됐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사정 설명 대신 한 문장 거절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어려워. 그 한 문장이 처음엔 목에 걸렸습니다. 혀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말하다 보니
그 문장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짧은 거절이 긴 설명보다 나를 더 잘 지켜준다는 것을. 진심은 관계를 깊게도 하지만 경계 없는 진심은 관계를 소모로 바꾸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믿는 사람에게 속을 보여주었다가 그게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온 적. 그건 당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할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까입니다. 그 지키는 기술의 핵심은 반응을 늦추는 침묵입니다. 진심을 지키는 이 지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진심을 함부로 꺼내면 약점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무례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반응하지 않는 기술,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국을 바로 마시면 돼입니다. 우리는 한 김 시키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내뱉습니다. 시킬 틈도 없이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감정도 국처럼 한 김 식혀야 합니다. 바로 반응하면 돼입니다. 상대도 돼이고 나도 돼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대의 속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 내 진심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마음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반응 패턴을 읽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걸 파악하고 나면 나를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능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다산의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마음이 단단한 자가 택할 수 있는 여유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고르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의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오늘의 실천은 하나입니다. 즉답하지 말고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잠깐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중심을 살립니다. 예순을 간 넘긴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올해 초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될 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쉬니까 오히려 사람들 만날 일이 많아졌습니다. 명절마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모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만나면 꼭 누군가가 불편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해 설날도 그랬습니다. 음식을 나르다가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애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접시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제가 뭘 어쩌겠어요. 참지 못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시누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투가 왜 그래? 예민하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례한 거잖아.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예민하긴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또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끝나겠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종이컵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근데 말하고 나면 꼭 내가 찜찜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뭘? 시누이한테. 괜히 분위기 안 좋아졌잖아. 이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한데 왜 내가 분위기 망친 사람이 되는 거지? 참으면 무시당하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 되고. 도대체 정답이 뭐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이 선생님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떠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친척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번 무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번 바로 대응했습니다. 매번 후회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해. 며칠 뒤 다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 모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또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애는 언제 결혼해? 이 선생님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대요. 그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 이 나물 누가 했어요? 정말 맛있다.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바로 받아치지 않아도 무시당하는 게 아니구나. 집에 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편해 보인다. 응, 나도 그래. 창밖으로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반응을 늦추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함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소와 침묵과 화제 전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례한 질문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가장 어려운 곳이 남았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남에게는 침묵할 수 있어도 가족 앞에서는 침묵이 곧 섭섭함으로 오해받지요. 왜 말을 안 해? 뭐가 불만이야? 표정이 왜 그래? 침묵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침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 서로 가까이 갑니다. 따뜻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가깝되 찔리지 않을 만큼. 가족은 가장 가까운 고슴도치입니다. 사랑하니까 가깝고 가까우니까 찔립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을 드러내는 것은 마음의 문을 아무나에게 여는 일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문은 닫되 마음은 닫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문을 닫는 건 거부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다산의 핵심 문장 하나만 붙잡아 봅시다.
세상은 진심보다 태도를 믿는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말로 설명해봤자 가족은 내 말의 내용보다 내 태도를 봅니다. 목소리 톤, 표정, 눈빛, 그걸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하려는 시간을 줄이고 태도로 반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말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선을 긋기.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은 태도로 보여주기. 손주를 돌보며 사시는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0 중반을 넘기셨고 손주가 둘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서 손주를 자주 봐주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 재롱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맛에 산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달렸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내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웠고 병원 가기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좀 필요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못 도와주시면 저희도 방법을 찾을게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도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볼게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했는데 내가 민폐가 됐네.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손주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만 쉬고 싶었던 것뿐인데. 며칠 뒤 아들에게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어. 요즘 무릎도 안 좋고. 알았어, 엄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해. 뭐가 피곤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최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서운한 이 마음을 뭐라 해야 하지. 다 말하면 더 꼬이고 안 말하면 더 쌓이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싱크대 차가운 스테인리스에 손을 짚었습니다. 냉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었는데, 그냥 존중이었는데,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날 밤, 최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그만두자. 대신 할 수 있는 날과 없는 날을 정해두자. 선을 긋자.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손주 돌봄. 화요일, 목요일은 개인 시간. 주말은 협의. 며느리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정표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화요일은 안 되세요? 응. 그날은 약속이 있어. 아, 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화요일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요일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그러자. 최 선생님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아졌네. 말보다 태도였구나. 가족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사랑이 커서가 아닙니다. 경계가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몸도 소중합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들을까 봐요.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그런데 그 오해를 견디는 것이 다음 단계의 품격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께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에게도 선을 긋는 법을 보았습니다. 그 오해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물은 잔잔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아도 고요합니다. 반면 얕은 물은 요란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철썩거립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적어도 무게가 있습니다. 반면 속이 얕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요란합니다. 말이 많고 해명이 길고 변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속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읽히는 사람에게 쉽게 대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러면 저렇게 나온다. 그걸 알면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쉽게 읽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춥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속을 모르겠다는 말, 그 말이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그런데 다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건 오히려 존중의 시작이라고요. 다산의 또 다른 문장입니다. 신뢰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생긴다. 말이 많으면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가벼워집니다. 내 말이 줄어들수록 한마디의 무게가 생기고 그 무게가 관계의 질서를 세웁니다. 오늘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설명 충동이 올라올 때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격을 높입니다. 교회 봉사팀에서 오래 활동하신 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으셨고 은퇴 후에 교회 일에 더 열심히셨습니다. 봉사팀 총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챙기셨지요. 행사 준비, 물품 관리, 회계 정리. 꼼꼼한 성격이라 실수가 적었습니다. 사람들도 정 선생님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봉사팀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 누군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태호 집사님, 그 영수증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 선생님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뭐가요? 어떤 영수증이요? 이거요. 날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처리한 건데.
실수가 있었나 싶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게요. 사실 그날 제가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받아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날 행사 준비가 급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카드로 긁고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을 받으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됐어요. 정 선생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풀릴 줄 알았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정 선생님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구겨진 넥타이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실보다 내 초조함을 보는구나. 말이 길어질수록 더 수상해 보였구나.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차라리 짧게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기록을 정리해서 공유하자. 말로 설득하지 말고 자료로 증명하자. 다음 주 정 선생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회비 사용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을 날짜별로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봉사팀 단체방에 조용히 공유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파일만 올렸습니다. 지난 분기 회계 내역 정리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와, 깔끔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정 선생님은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말로 풀려고 했을 땐 안 됐는데 자료로 보여주니까 한 번에 끝났네. 오해를 말로 풀려는 순간 오해는 종종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용보다 태도를 먼저 보니까요. 초조해 보이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말이 길면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견디는 침착함이 신뢰가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해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으로 정리하고 조용히 공유하면 됩니다. 그 침착함이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오해를 말로 풀지 않고 기록으로 보여주는 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지키다 보면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고요가 두려운 분들이 많지요. 말을 줄이면 사람도 줄어들 것 같고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사는 유배지에서 그 고요를 형벌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강물은 억지로 돌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서 흐릅니다. 노자는 그걸 무의라고 불렀지요. 억지로 설명하고 억지로 설득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다산의 목소리로 이어가면 이렇습니다.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아.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고독이 아니라 내면의 미정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어수선하니까 고요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고요해지면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침묵은 단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적용은 하나입니다.
하루에 10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기.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보고 그냥 나와 함께 있는 시간. 그 10분이 당신의 중심을 세웁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7순이 넘으셨고 2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엔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 집이 너무 넓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밥상에 혼자 앉으면 숟가락이 무거웠습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늘렸습니다.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친목회. 나갈 수 있는 건 다 나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외로움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서 혼자만 붕 뜬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했습니다. 시끄러움 뒤에 찾아오는 정적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오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나가면 더 허전해서 그래.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이, 사람 만나면 잊혀져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요. 오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견디는 법이 필요해. 찻잔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끝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시끄러움으로 덮으면 밤에 더 크게 울리더라. 낮에 아무리 떠들어도 새벽엔 결국 혼자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창문 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오 선생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냉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고요 속에서야 내 마음이 보이네. 시끄러운 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비로소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네. 다음 날 아침 오 선생님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털어내고 신었습니다. 새벽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걷는 게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올 때, 새들이 지저귀를 때,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올 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 선생님은 작은 노트를 샀습니다. 산책 후에 짧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 것, 느낀 것, 떠오른 생각. 한두 줄이었지만 쓰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였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습니다. 억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오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 안이 정리되어야 밖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인생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다시 자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요가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견디면 당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6번째로 고요를 견디는 법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그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산이 유배지에서 찾은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산은 말 대신 글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빌릴 수 있습니다. 머릿속 생각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분명히 아까 무슨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는 순간 생각은 형태를 갖습니다. 글자가 되고 문장이 되고 흐름이 됩니다. 손을 떠나 눈앞에 남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말로 세상을 설득할 수 없을 때 글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18년 동안 유배지에 갇혀 있으면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글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 정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단련하라. 그리고 또 한 문장. 침묵은 가장 단단한 언어다. 말이 적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바깥에 쏟던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가 나를 다시 세웁니다. 오늘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화가 날수록 누군가에게 보내기 전에 내 노트에 먼저 쓰기.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일단 메모장에 먼저 적어보기. 그 한 단계가 후회를 막아줍니다. 결혼 40년 차인 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0 후반에 접어드셨고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평소엔 남편과 둘이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퇴근하면 TV 앞에 앉고 밥 먹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괜찮은 척 했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말이 없으니까. 저 사람 성격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떠나고 나니 침묵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말이 없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에 울립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한 선생님은 가끔 말을 걸어봅니다. 오늘 날씨 좋다. 응. 산책이라도 갈까? 피곤해. 대화가 거기서 끝납니다. 한 선생님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어느 날 참다 터졌습니다. 당신은 늘 내 말을 대충 들어. 남편이 눈을 들었습니다. 뭐?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잖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피곤하게 하지 마. 그 말에 한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곤하게 한다고?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말을 해야 해?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하고, 자식들한테는 짐 되기 싫고, 친구들한테는 부끄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울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딸이 선물해준 공책이 있었습니다. 예쁜 꽃무늬 공책.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공책이 나왔습니다. 표지를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펜을 찾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어. 멈추지 않고 적었습니다. 내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느낌이야. 말을 하면 싸움이 되고 참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40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모르겠지? 거친 종이 위로 펜이 지나갔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을 다 채웠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을 때는 더 화가 났었는데 공책에 쓰고 나니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쓰자. 쓰면 덜 상처나겠지. 말로 꺼내면 싸움이 되니까 글로 먼저 꺼내자. 다음 날도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 썼습니다. 하루에 한 장.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글. 나만 보는 글. 일주일이 지나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책에 먼저 썼습니다. 쓰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고 나면 꼭 말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말을 해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선생님은 남편에게 조금 다르게 말해보았습니다. 나 요즘 일기 써.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일기? 응. 그냥 이것저것 적어. 뭘 적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남편은 다시 신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조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한 선생님은 놀랐습니다. 평소에 먼저 말 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가자.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사이도 조금씩 변하네. 말로 바꾸려고 했을 땐 안 됐는데 내 안을 먼저 정리하니까 밖도 정리가 되네. 말이 문제라기보다 말이 나가기 전 정리가 없었던 겁니다. 기록은 그 정리를 도와줍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일기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메모장에 한두 줄이면 됩니다.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보내기 전에 내 노트에 먼저 쓰기. 그 한 단계가 관계를 살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가 남습니다. 침묵을 기술로만 쓰면 차가워집니다. 침묵을 품격으로 쓰려면 마지막에 반드시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따뜻함은 허락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평생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나쁜 사람 되지 않으려고.
끝없이 말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런 뜻이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애써 설명하고 애써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산의 목소리는 차갑게 진실을 말합니다. 세상은 진심보다 태도를 믿는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로 무너집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틈도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말로 나를 구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나를 세우는 쪽으로요. 하지만 이건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산이 말하듯이요. 속을 숨기되 냉정해지지 말라. 침묵하되 무관심하지 말라.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차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을 택하는 순간 당신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고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정돈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 이해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둬도 됩니다. 즉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여도 됩니다. 그게 이제 당신의 권리입니다. 평생 참아오셨습니다. 평생 맞춰오셨습니다. 평생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증명하며 사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당신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차갑게가 아니라 단단하게 다시 읽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진심을 다 꺼내면 누군가는 그걸 무기로 쓰고 반응을 늦추면 중심이 돌아온다는 것. 가족 앞에서 설명을 줄이면 관계가 오래가고 속을 모르겠다는 말이 때로 존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요를 견디고 기록을 남길 때 당신의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한 박자 늦추기, 설명하고 싶을수록 한 줄로 줄이기, 누군가에게 보내기 전에 내 노트에 먼저 쓰기.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침묵할수록 당신의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철학 생각이 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